예, 자 여러분 비상한 교과서 대단원 1입니다. 학습활동 부분인데요. 가볍게 건드려 드리기만 할 생각입니다. 사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 학습활동에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활동을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00점 맞는 건 아닌데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할 수준 정도면 요거는 시험을 잘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학습활동을 기본으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라고 교사용 교과서 다 드렸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건드려 드려야 조금 더 공부하시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가볍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다 정도만 훑어 드리면서 가시는 거고 풀 센텐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교사용 교과서에 아주 세련되게 잘 가다듬어져 있으니까 자습서나 교사용 교과서 내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대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 다 써보게 할 거니까 집에서 연습을 잘 해갖고 와주셔야 돼요. 참고로 오늘은 여기가 지금 선생님 평소 촬영하던 데가 아니어가지고 선생님도 어색하고 불편한 이런 게 또 조금 약간 동영상에 녹아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 뭔가 좀 긴장돼 있는 것 같으면 평소랑 좀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자기 범위 아닌 거 넘어가면 돼. 오케이. 폭포부터 보겠습니다. 폭포 1. 이 작품에 사용된 폭포의 의미와 일상에서 쓰는 폭포의 의미를 비교하고 문학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상적인 의미는 사전을 찾으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벽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작품에 쓰인 건요. 여기 고매한 정신, 고든 소리 이런 것에 비유되죠. 그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문학 언어가 갖는 특징이라고 하냐면 어떤 작품 안에서 그것이 사전에 쓰인 의미하고는 다르게 고유의 새로운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 작품이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라는 문학의 특징에 어떻게 부합하느냐 이 작품에서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폭포가 이 부정적 현실에도 굽히지 않는 고든 정신이고 나타와 안정이라는 소시민적 삶에 빠진 사람들한테 뭔가 깨우침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 작품 안에 형상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가르침, 이런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비 오는 날로 가볼게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의 문제 1번 배경과 문체의 특징. 시험에 나오기 좋죠. 배경은 일단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나 모두 우울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장마, 여름철, 비가 계속 내리고요. 공간적 배경은 부산의 변두리 낡은 목조 건물인데 거기도 우울하죠. 이게 이제 작품의 주제, 이게 전쟁으로 피폐해진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니까 그런 거랑 연결이 막 되는 거죠. 문체는요, 뭐뭐 하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간접 화법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이었다 간접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에서 답한 배경이나 문체와 같은 형식이 극한 상황에 처한 인물의 무기력한 삶이라는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은 이 작품의 주제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답하시면 되고 문체상의 특징인 간접 화법 뭐뭐 하는 것이었다는 것도 결국 무기력한 삶이라는 주제를 잘 보여주는 내지는 서술자인 원구의 우울한 감정을 잘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들을요 다소 냉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역시 작품의 주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우울한 사람들의 모습을 더 우울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인데요. 1번에 보면 이 작품이 주는 느낌이나 분위기를 이야기해보고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표현 그렇죠. 여러분 역시 확인해 보시는데요. 환상적 분위기, 비현실적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의미적 관련성은 없지만 감각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 이런 것도 쓰였습니다. 이거를 병치한다 그러거든요. 나란히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어들이 쭉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상 연관은 없지만 감각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들이 병치되어 있다는 말 어렵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 니은다나 는다 이런 거 많이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색채 대비 기억나시죠?
눈하고 올리브빛, 요거는 녹색, 흰색과 푸른색. 그 다음에 불, 요거는 빨강색이니까 흰색, 푸른색, 붉은색의 색채 대비 이해해 주십시오. 일부 학교에서는 정맥 이야기도 했다는데 역시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김춘수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자. 요건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기 좀 그런데요. 충분히 시험에는 낼 수 있거든요. 교사형 교과서 꼭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적으라고 하면 적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해 주십시오. 자, 예덕 선생전으로 갑니다. 박지훈 선생님의 작품이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선귤자라는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1번 선귤자가 말하는 참다운 교재는 뭐냐? 여러분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신분의 차이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 겉보다는 속 안에 들어있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박지훈이 비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신분 질서의 모순 내지는 잘못된 양반, 지배층을 비판하고 싶었겠죠. 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2번 예덕 선생은 산업공상의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하층민인데요. 박지원의 실학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신분제 개혁을 주장하는 그의 실학사상이 여기에도 반영돼 가지고 하층민이지만 그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박지원의 실학사상이 신분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그래서 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땅끝은 1번이 영상 매체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표현 방식, 또 2번도 인쇄 매체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것과 영상 매체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것의 차이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딱히 설명드리기 좀 그러니까 요거는 교사형 교과서 자소서 확인해 주시고 만화 토지에 대한 내용도요. 시험에 출제되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요. 제가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각자 갖고 계시는 교사형 교과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이 되어 라는 작품입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물과 불이 갖는 상징적 의미 물은 긍정적으로 불은 부정적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물은 순수나 정화 불은 죽음이나 파괴 같은 것들인데 확인해 주시고 2번 이 작품에서 물과 불의 의미 여러 번 봤죠. 물 역시 순수와 생명과 정화라는 뜻이 제일 중요했고 불은 그거 말고 죽음이나 파괴, 오염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도 부정적인 뜻은 다 불로, 긍정적인 뜻은 다 물로 붙일 수 있습니다. 2번, 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19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고 한다.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뜻이겠지. 또 2번,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자. 혼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평화의 시간을 맞이하자 이런 거고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하늘이 이상향이었죠. 그래서 평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로 오라 이런 거라 그랬어요. 화자가 추구하는 바 조화로운 합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가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 3번이에요.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에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라 이랬는데요.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 역시 무슨 뜻인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죠. 깨끗하게 정화하는 소리고 푸시시 푸시시 불이 꺼지는 건요. 대립이나 갈등이 끝나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의성어를 쓰니까 청각적 심상을 건드리잖아. 이제 그 부분이 표현 효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감각을 건드리는 시어들이 더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청각적 심상이 쓰였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돼요. 4번입니다. 겨울바다라는 시하고 비교해 놓는 거죠. 그런데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시어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무리대오와 비교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대립적 이미지를 갖는 시어가 쓰였다는 게 우리가 무리대오나 겨울바다의 공통점인데요. 모두 물하고 불이죠. 그래서 물은 긍정적으로, 불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역시 교사형 교과서나 자습서에 나와 있는 세련되고 잘 정리된 답안을 한번 보실 때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의 두 가지 반대되는 이미지로 쓰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은요. 우리 주변에 물과 같은 존재 찾아보자.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라는 작품 볼게요.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각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1연은 이별의 안타까움이고 2연은 망설임과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3연은 까마귀가 재촉, 4연은 강물이 재촉하는 건데 역시 참고해 주시고 2번 화자가 처한 상황, 님과 이별하는 상황이죠. 까마귀하고 강물이 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자꾸 재촉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안 그래도 심란한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정서를 깊게 한다는 뜻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 3번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연과 3연인데 소리내어 읽어보고 끊어 읽히는 곳에다가 체크 표시해보라 그랬는데요. 거기 예시 답안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느낌이 아예 틀리죠. 그래서 2번에 보면 1에서 2연과 3연의 시행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정서와 관련해서 2연 부분은 그래서 한 행이 이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짧으니까요. 호흡이 느려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린 거고 여기는 미련 같은 내적 갈등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연으로 넘어가면 한 행이나 두 행이 사문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낭독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럼 낭독 속도가 빨라지면 뭐하냐? 재촉한다는 의미가 더 깊게 저희한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강과 까마귀가 이 재촉하는 상황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애가 타는 마음을 더 애가 타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이죠. 그래서 호흡이 느려지고 빨라지는 거,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는 거, 그것이 미련이라는 내적 감정, 정서를 드러내는데 또 주변에서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보여주는데 둘 다 기능한다는 걸 잘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인데요.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가는 길과 비교해보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서경별곡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차이 가지고 꼭 기억해 주시고 가는 길이 소극적이라면 저 서경별곡은 적극적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절정으로 갈게요. 절정의 첫 번째 문제, 화자의 공간적 위치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역시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수평적 극한이라 그래서 북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수직적 극한으로 올라가는데 고원, 그 다음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일과 같은 공간의 이동이 갖는 의미를 절정이라는 제목과 관련지어 말해보자. 이게 2번인데요. 수평적 한계의 북한, 북방, 그 다음에 수직적 한계인 고원, 거기서도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절정에 도달해 가는 것이니까 제목과 아주 잘 연결되는 거죠. 2번,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 1번인데요. 화자의 어조를 말해보고 그걸 형성하는 부분, 강렬하고 남성적이고 비장하고 절제되어 있다. 뭐 이렇게 소개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어조를 형성하는 부분, 강한 느낌 있잖아요. 매운, 채찍, 갈겨, 기타 등등. 또 현재형 어미도 많이 쓰였어요. 기본형으로 오다, 서다, 없다, 보다. 이것도 현재형이거든요. 다 쓸 수 있게 준비해 두시고 2번에 일과 관련해 가지고 시적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 의지죠. 의지, 극복, 의지. 3번입니다. 다음 시어들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뭐냐? 겨울은 일제강점기고 강철은 마이너스, 무지개는 플러스. 그래서 여기 역설법이 쓰인 부분이고 부정적 상황에서도 이겨내겠다는 극복의지 드러나는 부분이죠. 다 아실 겁니다. 자, 4번인데요.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절정과 비교해보자. 여러분 역시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형식적인 측면이 특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자로 쓰여진 한시가 기승전결 구조인데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도 기승전결 방식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이라는 형식상의 공통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차이점이라면 절명시는 나라를 잃으니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육사 선생님은 그걸 이겨보내보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거 위주로 정리해 주십시오. 5번 절정이 창작된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자기가 그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거냐. 이거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 거지. 독립운동 해야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씨남정기로 넘어갑니다. 자,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사씨와 교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는데 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원인을 당시 사회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사씨하고 교씨 사이에 여러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디테일하게 제가 여기서 설명할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요거는 교사형 교과서나 자소서 참고해 보시고 2번에 두 번째로 그 갈등의 원인을 적게 돼 있는데 뭐 일단은 요걸 이제 축첩 제도라고 하거든요. 첩을 둘 수 있는 거. 축첩 제도라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늘 뭐다? 대를 누가 있느냐? 장자 계승의 문제. 요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문을 계승하는 문제가 크다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2번인데요. 이 작품의 인물의 특성을 파악해 본다. 사씨는 좋은 사람이고 교씨는 간사하고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물이 제시되는 방법은 늘 두 가지지. 서술자가 직접 제시할 때도 있고 혹은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간접 제시할 때도 있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3번 사씨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짐작해보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아라. 사씨를 엄청 좋게 긍정적으로 봤겠죠.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 사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다만 참고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씨는 인현왕후, 교씨는 장희빈, 유연수, 유알림은 숙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번 등장인물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교씨 사씨 평가해보고 모두먼들의 생각과 비교해보자. 비교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촌수필인데요.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의 과거 고향 모습과 현재 고향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 과거의 전통이 사라지고 현재 근대화되어 있지요. 구체적인 거 역시 확인해 주십시오. 2번 왕소나무와 할아버지가 상징하는 거 모두 전통적이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지. 전통. 3번인데요. 1번 이 작품의 구성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왕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듣는 부분이죠. 2번 일과 같은 구성 방식이 주는 효과 이랬는데요.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조, 대비, 대립 반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잃었다는 아픔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죠. 특히 중간에 회상 장면이 있으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요. 윤은길 선생님의 아오켤레우 구두로 남은 사내가 나왔죠. 1번에 보면 시점의 차이가 있느냐. 관촌순필은 1인칭 주인공이고 윤은길 선생님의 작품은 1인칭 관찰자니까 다르지. 그러면 해당 시점을 취한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관촌순필은요. 고향을 잃은 사람이 나니까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려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아오켤레우 구두로 남은 사내는요. 나의 눈을 통해서 본 그 권씨라는 주인공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해주는 형태를 띠니까 그렇게 되었던 건데요. 역시 세련되게 문장을 정리하는 건 교사형 교과서나 자소서를 참고해봐 주십시오. 5번인데요. 관촌수필의 왕소나무처럼 자기에게 그리운 축으로 남아있는 대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대상과의 추억을 이야기해보아라. 각자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마라는 작품인데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해보아라. 관계 정리는 각자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에 성기가 바라는 삶과 성기에게 주어진 운명. 성기가 바라는 것은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정착된 삶을 사는 건데 성기한테 주어진 운명은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이 뭐냐? 결국 인간과 운명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3번인데요. 참고로 근데 3번인데요. 하고 이야기합시다. 작품의 결말을 살펴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1번 이 작품의 결말에는 세 갈래길이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삶이냐. 내용 설명하는 동영상에도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계연이 간 곳, 성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 성기가 선택한 곳. 이거 각각의 의미 알아두시고 대신 운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떠돌이의 삶. 2번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고향을 떠나는 결말 그랬는데요. 결국 뭡니까?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따르는 것, 순응하는 것이 도리어 행복이라는 우리의 독특한 운명관이 드러나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4번은 영상으로 제작된 역마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4번과 관련된 1번, 2번 내용 모두 학교에서 깊이 안 다루었을 거니까 제가 드린 참고자료 위주로 좀 봐주시고 5번에 내가 성기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 과정 역시 각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승이라는 작품인데요. 1번에 보시면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 요소에 대해서 각 인물들의 입장을 이유와 함께 정리하자. 주지는 아무튼 남아 있어야 된다는 쪽이고 미망이는 데리고 내려가겠다는 거고 친정모도 안 된다. 그냥 절에 있게 냅둬라. 우리 집에는 못 데려가 뭐 이런 건데요. 내용 여러분 역시 정리해 봐 주십시오. 2번에 도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할 때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 도념이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중요한 거고 도념이 수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적인 욕망과 구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 사이의 갈등인데요. 그것이 동승이라는 제목 안에 들어있다고 역시 제가 전체 설명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3번에 보면 희곡 동승을 소설로 각색한 건데 희곡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단 소설은 서술자가 직접 인물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데요. 연극에서는 대화나 행동, 이 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소설이라는 갈래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서술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희곡은 현재 시제지만 소설은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 차이점들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4번에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동승과 비교해보자 그랬는데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요. 근데 이제 둘 작품의 차이점은 소는 당시에 고통받던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동승이라는 작품은 그런 일제강점기라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인간의 어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혹은 구도,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보편적인 정서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했느냐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점 위주로 정리해 주십시오. 5번에 보면 동승은 눈 내리는 날 도념이 저를 떠나는 것으로 꿀났는데 뒷부분을 상상해 보아라. 상상해 보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편제라는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파악해 본다. 역시 여러분 드린 교사형 교과서나 자소서를 활용해 주십시오. 2번에 보면 씬 넘버 93에서요. 판소리를 삽입해 얻는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판소리에 등장하는 심청가잖아요. 이 심청이의 기구한 삶 그 한하고 그 다음에 송화 이 작품의 여주인공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거 위주로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장면을 전환한 의도를 생각해보고 연극이라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렇게 지금 거기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렇게 좀 적어주시고 연극 같으면 조명을 활용하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4번 시나리오 서편제가 관련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은 양상인데요. 신문기사를 참고하고 인접 분야와 문학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 돌고 도는 거죠.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5번에 서편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역시 여러분 각자가 해보시면 되겠다.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 소홀히 다루어지는 건 좀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다듬이라는 수필입니다.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가 다듬이라는 소재를 통해 떠올린 어린 시절의 기억 역시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자료를 통해 한번 정리해 보시고 2번 중심 소재와 관련해 작가의 심리와 작품의 주제 1번 이 작품에서 다듬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옛 전통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이걸 대하는 작가의 심리 과거가 그립기도 하고 자꾸 사라지니까 안타깝기도 하겠죠. 2번 1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듬이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당연히 뭡니까? 사라지는 전통 문화에 대한 아쉬움이겠죠. 3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난 후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옆 친구랑 얘기해 봐 주시고 4번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드러난 문체상의 특징을 다듬이와 비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체상의 특징은 한번 정리해 드린 것 같은데 문장의 길이 다듬이는 짧죠. 근데 이제 백설부라는 요거는 길거든요.
문장이 짧으면 간결체라 그랬고 문장이 길면 만연체라 그랬다. 두 번째, 표현의 강약. 다듬이는 쉽고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백설부는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수식의 정도, 꾸미는 것도 다듬이는 꾸미는 게 별로 없고요. 백설부는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데 꾸미는 게 별로 없을 때에는 건조체라고 한다 그랬고 꾸미는 게 많을 때를 화려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 차이도 기억해 주십시오. 참고로 표현의 강약과 관련해서는 부드럽게 쓰는 걸 우유체라고 하고 세게 쓰는 것을 강건체라고 하는데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다듬이는 우유체에 해당하고 백설부는 강건체에 해당하겠죠. 그 구분도 해다 주십시오. 5번, 다듬이에 나타난 작가의 생각을 담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대입시켜 바꿔보자. 그렇습니다. 그 자습서에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나왔는데 너무 옛날 노래지. 여러분들 각자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한삼태기의 흙이죠. 1번에 보시면 주요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그랬으니까 그거는 각자 확인해 주시고 일과 같은 형식, 그러니까 체험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의견을 말하는 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예시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덧붙이는데 이것이 설득의 효과를 높인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2번, 다음과 같은 작가의 견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역시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3번에 보게 되면 괴토실설이라는 작품하고 연결해놨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작품에 담긴 작가의 가치관과 이를 드러내는 방식을 한삼태기의 흙과 비교해보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일단 공통점은 모두 설이라는 갈래로 쓰여 있다는 거죠. 이제 괴토실설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용성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들이 있고 설이니까 각자가 갖고 있었던 경험이 뭐가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치? 그런 차이점이 아니지.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짤막하게 정리해드렸는데 어쨌든 세련되게 문장으로 가다듬어진 거는 각자 드린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저하고 수업할 땐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